오늘도 우리 주식시장의 인싸가 되고 싶으시죠? 저희 내부자들이 그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가시죠. 최고의 군단을 소개합니다. 글로온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한국투자증권의 염정FC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첫 번째 주제. 오늘은 저희 자동차 그룹 주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은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현대모비스와 현대위아는 오는 금요일 날 실적이 나옵니다. 자, 보통 현대차 실적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부품 회사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죠. 그리고 실적 기대감 때문일까요? 기아가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을 보니까 상당히 예뻐요. 자, 그렇다면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 저희 자동차 주식은 사실 걱정들이 좀 많았죠. 주가도 그걸 반영했었고, 그런데 어느새 이렇게 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반등을 보고 바닥을 다진 것인지 본격적으로 올라갈 때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 이성웅 이사께서는 중립, 차영주 소장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고, 염정 팀장께서는 반등이 진행 중이다. 그럼 염정 팀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가장 좋은 의견을 주신 것으로 보여서요. 예. 좋은 의견이 될지 아닐지는 좀 말씀을 끝까지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는데 네. 반등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반등 추세가 꺾일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추세적인 전환이 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좀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일단은 지금 반등은 진행 중이다. 최근에 이제 과대낙폭 종목에 대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 섹터 중에서 이제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쪽으로의 좀 집중이 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추세적으로 이제 차트상에서 봐도 보시다시피 기관들이 최근에 매수세가 계속 들어왔고요. 그런 부분에서 반등은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데 이 추세가 저는 지속될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 저 또한 약간의 의구심이 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뭐 기아 같은 경우뿐 아니고 현대차 같은 경우 완성차 업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저는 이제 비용에 대한 증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철강 업체들과의 자동차 강판에 대한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도 아직 좀 협의가 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역시나 반도체 수급에 대한 부분도 사실 아직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자동차 섹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반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비중 축소를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부분에서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점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작년 동기 대비해서는 영업이익률이 살짝 좀 낮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비용의 증가라는 부분이라든지 뭐 운임 비용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다소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섹터는 저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지켜봐야 될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차영주 소장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새로운 저는 여러분들이 기아를 보는, 기아를 놓고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관점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냐에 따라서 기아를 보는 면은 지금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차트를 놓고 보신다라면, 저도 차트만 놓고 본다라면 기아 정말 좋습니다. 이 차트 정말 예쁘고요. 정말 이 정도라면 저도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 유효합니다. 살아있고요. 하지만 펀드멘탈이라든지 업황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저는 언뜻 손이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유를 찾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내가 어떠한 투자자에 따라서 기아를 보는 눈은 지금 분명히 갈린다. 염정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의문, 우리가 이제 과연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점유율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시장의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 이것을 해결할 수,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라면 이거 올라가는 건 그냥 보기만 하셔야죠. 하지만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지금 차트가 살아있고 수급이 들어와라고 산다라면 저는 지금 기아나 조선주나 똑같다라고 봅니다. 둘 다 차트 살아있고요. 유동성 들어옵니다. 하지만 둘 다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면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리하겠습니다. 근본적인 의구심은 어떤 부분에서 갖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기아나 현대차 같은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전기차 늘어나죠. 전기차 늘어나는 만큼 화석연료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파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기아가 과연 이 시장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이죠. 특히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 이게 아직 모색이 안 되고 있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동남아 시장에서 그때 어떤 분이 그러신 댓글을 본 것 같아요. 제가 빈그룹을 언급하니까 나 베트남에 살고 있는데 빈그룹
공무원만 타고 있다. 왜 현실을 외면하느냐라는데 우리나라 현대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니가 나왔을 때 다 공무원들만 탔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빈그룹이 현대기아차에 경쟁이 된다라고 저도 절대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잠재적인 트리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이폰 같은 경우 중학생들 같은 경우 아이폰을 안 쓰면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삼성전자 휴대폰에 대한 근본적인 것들을 흔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야를 보느냐 중기적인 시야를 보느냐에 따라서 기아를 생각해야 되는 면들도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성호 이사께서는 어떤 면에서 중립의 의견을 주신 겁니까? 네, 중립의 의견을 말씀드린 이유는 네. 첫 번째로 그 제품 부분의 판매가 뚜렷하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분기 실적 자체가 이 제품이 판매가 늘어나기보다는 원달러 환율의 영향이라든지 그러한 부분, 부수적인 부분이 중점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을 해봤을 때 저희가 특정 주식에 대해서 주식이 오를 수 있는 그 포인트 요인을 본다고 하면은 기아차라든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품의 뚜렷한 판매 증가가 될 수가 있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본다면은 전기차라든지 그 부분에 증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글로벌의 경쟁사에 비해서 현재 국면에서는 덜하다 보니까 제가 네.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아를 저희가 필두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대차도 같은 컨셉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저도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에게 들은 이야기 중에 삼성전자처럼 현대차와 기아도 네. 전기차를 팔곤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각에서는 매도의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도 워낙 많기 때문에 네. 차트를 보니까 또 바닥에서 올라온 만큼 어떤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계속 좀 찾아보고 싶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만 세 분께서는 모두 좀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오늘 많이들 나온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에서 기아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고 여기서 중고차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일반 차량에서도 네. 그 선도력을 갖춘 만큼 중고차 시장에서 이제 새로운 경쟁력을 갖추면 네. 여기서 또 폭발적인 성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석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평가하세요? 네, 중고차 시장 부분에 대해서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수직 계열화 구조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매출 증대 요인은 있는데 이게 기아에 직접적으로 매출 증대 요인이 되기에는 파이가 작고요. 그렇군요. 또 다른 최근에 상승한 오토엔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 같은 경우가 되려 매출 측면에서 더 수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게 과연 그 현대기아차 임원들의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뭐 BMW도 그렇고 벤츠도 그렇고 자체 중고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어차피 이제 가져다가 이제 수수료를 이제 먹는 사업이지만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는 얘기가 좀 달라지죠. 과연 물론 이제 현대기아차가 이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자신들이 이제 성능 검사를 해서 냈다면 당연히 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 때문에 매출은 늘어나겠죠. 거기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겠습니다만 그럼 신차를 갉아먹는 효과는 없을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저는 좀 더 의문식이 되는 거죠. 내가 중고차, 신차를 이제 결정할 때 있어서 기존에 우리가 중고차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했죠. 이것을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현대기아가 나선 거 정말 좋습니다. 더군다나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각자 그 캐피탈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같이 해서 결국 GM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융 수익까지 얻을 수 있는 매출 구조에서 좋죠. 하지만 신차를 깎아먹는다는 어떤 상세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저는 이것이 어떤 주가를 끌어들일 만한 드라마틱한 변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제 완성차 업계가 가져가야 될 가장 큰 모멘텀은 사실 매출 증대에 대한 부분이고 파이 자체를 키워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파이를 나눠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완성차 업계 쪽에서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의 비중을 확대되는 부분 역시도 같은 파이 내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마찬가지로 중고차 업계 마찬가지도 그럼 신차에 대한 부분을 중고차 쪽으로 수요를 좀 이전시키는 효과 정도가 있지 이 부분이 전체적인 큰 틀을 바꾼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 역시도 중고차 진출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한다는 부분은 그렇게 동의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분 모두 자동차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은 상당히 보수적이시네요. 오를 때 좀 파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현대차는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똑같다고 봅니다. 같습니까? 예, 예. 예, 혹시 네, 현대차도 예. 비슷한 일맥상통합니다. 의견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저희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주식에 대해서는 주가가 그래도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왔지만 추세적인 상승이 있을 것이다. 시장의 파이를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더 키우고 차도 더 많이 팔려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아가 지금의 반등을 딛고 얼마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자, 많이들 소위 물려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기 때문에 자, 앞으로 조금 더 현명하게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가 나왔는데 차영주 소장께 이 목표가 산정의 이유를 뭐 지금 이것은 뭐 여러 근본적으로 목표가를 설정한 것은 아니고 어차피 그 기술적으로밖에 설정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죠. 예. 따라서 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정도의 움직임이라면 뭐 한 10% 정도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열려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기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보고 저희가 자동차 주식도 있지만 자동차 부품주들도 또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분께 자동차 관련 주식 가운데에서 탑픽을 여쭤봤습니다. 혹시 매수할 만한 종목이 있겠습니까? 여쭤봤더니 이성우 이사께서는 만도, 차영주 소장, 현대글로비스, 염정팀장, BH와 MC넥스를 꼽아주셨습니다. 자, 특히 염정팀장께서는 저 종목들을 오늘 처음 얘기하신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좀 소개를 해주셨던 바 있는데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을지, 그 전방 산업인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저 종목군들은 시장에서 충분히 투자 매력이 있을지 네. 포인트를 좀 짚어주십시오. 제가 보고 있는 부분은 앞으로의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사실 없던 부분이 생기는 거에 대한 이런 섹터는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자율주행을 통한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은 사실 지금부터 시작인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BH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LG전자에서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차량용 무선 충전에 대한 부분이 지금 점유율이 약한 LG전자가 기존에 한 30% 정도를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매출액이 좀 확보된 상태에서 무선 충전 사업 패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제 차량이 좀 더 탑재가 더 강하게 될 부분이다. 한마디로 이제 성장성 자체가 눈에 보이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주가가 반영하듯이 지금 BH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충분히 조정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BH도 주가가 많이 올랐고 MC넥스도 최근에 아주 탄력을 제대로 받았네요. 오늘 같은 경우에 2.4%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네, 이사님. 네, 저를 쳐다보셔서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네, 하셔도 됩니다. 만도. 네. 예. 만도는 계속 맞아요,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하셨죠. 추가적으로 뭐 특별한 내용보다는 전에 말씀드린 그 매출 부분의 믹스 개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북미 쪽 매출 부분이 더 늘어나는 요인을 키로 봤고요. 네. 이게 자동차주보다는 자동차 부품 쪽에서의 뭐 실적의 구성 요소가 좀 더 개선되는 국면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만도를 말씀을 드리게 네. 됐습니다.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그 완성차가 못 가도 부품주들 어떤 부분에서 제품 믹스 개선이 가능할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 주가에 긍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는 요인은 국내 비중이 높았던 그 부분이 해외 비중이 높아지는 단계에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네. 통상 쉽게 이해를 하시자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시장 점유율이 10% 차지를 할 때 그 시가총액 대비 주가 수익 비율의 프리미엄이 통상 8배 정도 받는다고 하면은 그 해외 시장, 특히 북미 시장 같은 경우에 그 10%의 점유율 같은 경우는 주가 수익 비율로 약 13 정도의 배정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점유율이 느는 단계에서 통상에 봤던 그런 프리미엄 요인보다는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제가 만도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성우 이사님께서 4월 11일 가량에 만도를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때만 해도 차트가 눌려 있던 상황인데 그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4만 원대에서 5만 5천 원까지 올라서 그 뒤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저희는 이성웅 효과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좋은 시점에 만도를 잘 소개해 주셨고 여전히 가장 탑픽으로 꼽고 계십니다. 저희 차영주 소장의 탑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는 어떤 논리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이 현대글로비스 대주주들이 주주들이 예. 현대 창업주들의 이제 그 자제분들이죠. 네. 뭐 그분들인데 대놓고 일감 몰아주겠다라고 선언한 회사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2월달에 공정거래법상 지금 기존의 이제 대주주들 지분이 30% 되니까 이게 그 일감 몰아주기에 이제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모펀드에 10% 매각하고 정확히 작은 애들이 일감 몰아주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0.01% 밑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대놓고 일감 몰아주겠다라고 주주들에게 선언을 한 거고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현대그룹이 움직일 것이다 읽어내셔야 되고요. 최근에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 이제 호주 측과 LNG 장기 계약 도입을 맺었죠.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에 이제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운송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제 다양한 업계들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동원 산업을 보면서 그 대주주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 분노를 했죠. 하지만 현대글로비스 대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움직임을 여러분들이 향후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상승 여력은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요? 얼마큼 대주주들이 챙겨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결국 대주주들이 현대그룹을 이용해서 다양한 운송과 관련 사업들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법 규제를 피해놨기 때문에 이제 법 규제 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퍼포먼스가 나올지도 저는 좀 재밌게 흥미롭게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분과 함께 자동차 주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아차와 저희 기아와 현대차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다소 중립으로 주셨고 대신에 부품주들은 개별적인 이슈들로 많이들 좋은 종목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MC넥스 BH 저희 염정팀장님의 종목 이전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뒤로도 많이 수익률이 이 종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만도도 저희 이성 효과를 보고 있고 자 현대글로비스는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넷플릭스가 급락했습니다. 러시아에서 넷플릭스를 요즘 전쟁 때문에 못 봐서 급락했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컨텐츠주들이 떨어지는 것일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어떤 합리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좀 의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그야말로 심리적으로 떨어지는 것이라면 이걸 정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가져가 보고 싶어서 저희 세 분의 최고의 군단에게 여쭤봤습니다. 일단 넷플릭스의 급락의 이유를 그렇다면 먼저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성웅 이사 러시아 100만, 차영주 소장 성장의 의심, 염정팀장 정책이라고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러시아 이유를 보시는군요, 이사님. 이게 좀 재밌는 요인인데 이번에 구독자가 20만 명 줄었더라고요. 네, 러시아 구독자가 100만 명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가 러시아 쪽 같은 경우에 규제 이런 부분에서 동참을 하다 보니까 네. 넷플릭스를 끊었다고요.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뭐 규제 그런 게 있다 보니 뭐 그 부분이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나의 재미로 볼 수도 있겠고요. 애국심이네요. 네네. 어딜 우리나라를 규제해 뭐 이런 마음인 건가요? 네, 수치로는 뭐 그러한 부분도 있겠는데 뭐 세부적으로 이거를 본다고 하면은 그 넷플릭스 자체의 투자와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콘텐츠에 대해서 이거를 투자를 늘리냐 줄이냐 그 여부에 초점을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는 조금 더 잠시 뒤에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두 분께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넷플릭스의 급락의 이유, 성장의 의심, 정책이 같은 얘기인데, 자, 네, 염정팀장님.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해주세요. 네. 뭐 러시아에서 뭐 넷플릭스 관련된 가입자 수가 이제 급락했다라는 부분과 함께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좀 정체기에 왔다라는 부분에서 좀 자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넷플릭스뿐 아니고 OTT 전반적인 이제 가입자 수가 어느 정도 좀 성숙기에 도달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한 2년여간 저희 OTT 관련된 업체들이 이제 사실 우후죽순으로 계속 생겨나면서 국내에서도 사실 넷플릭스뿐 아니고 국내 토종 OTT 업체들의 점유율도 다소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물론 이 부분이 뭐 국내 토종 업체들이
점유율이 높아졌다고 해서 넷플릭스가 빠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넷플릭스에 대한 가입자 수에 대한 정체기는 어느 정도 좀 도달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넷플릭스도 사실 이번에 또 최근에 이제 올해 들어서 또 그 구독료에 대한 좀 인상 등으로 인해서 사실 넷플릭스가 아니어도 다른 OTT로 좀 이동도 할 수 있겠고 굳이 이제 넷플릭스를 안 보게 되면은 사실 월 정액으로 나갔던 나도 모르게 빠져나갔던 돈들에 대한 부분을 끊어내는 부분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지금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사실 가입자 수 대비해서 만족도는 좀 타 업체들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OTT 관련돼서 우리나라 콘텐츠 업체들이 왜 빠지냐라는 부분은 네. 너무 당연하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왜냐, 콘텐츠 업체들이 가장 주가가 좋았던 작년 10월에서 11월경에 넷플릭스 관련해서 넷플릭스 향 매출액에 대한 비중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 빠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는 빠진다라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뭐 넷플릭스가 시외에서 지금 폭락한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국내 콘텐츠 업체들 오늘 좀 안 좋은 좀 하락 추세가 보여지긴 하는데 사실 쉽게 좀 반등을 가져가기에는 좀 힘든 장세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염성팀장께서는 좀 미리 설명을 해주셨는데 넷플릭스 가입자 감소가 우리나라 컨텐츠 주식에 진짜 어떤 영향이 있는 것일까요? 저희 내부자들께서는 어떤 분석을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성웅 이사 단기 조정, 차영조 소장 변동성 투자, 염정팀장 기대감 감소, 기대감 감소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고 차영주 소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건 어떤 측면일까요? 조금 전 질문도 같이 동시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여러분들이 넷플릭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넷플릭스가 최근에 빠진 게 아닙니다. 작년 12월부터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2월부터 성장세가 급격히 훼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전쟁 이전부터 이미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넷플릭스의 하락 원인은 러시아에 있지 않다. 이것은 러시아가 이제 하나의 또 저 차트를 보시면 음봉이 하나 크게 세게 박은 거 있죠. 저게 아마 러시아 효과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러시아 가입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지금 판명된 거니까 이미 그 전부터 넷플릭스에 문제가 생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컨텐츠 같은 경우 결국 컨텐츠라는 게 많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하나의 컨텐츠를 어떤 채널로 파느냐도 중요하고요. 컨텐츠에 대한 우수성도 중요하죠. 지금 이제 컨텐츠들을 보유하고 있는 쪽들이 됐습니다. 이들이 판매하는 채널이 우후죽순됐다라는 것들이죠. 결국 우리가 이제 컨텐츠를 어떤 판매 채널을 통해서 파느냐. 지금 넷플릭스 말고 디즈니 뭐 여러 가지 채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가입자들이 정말 클릭 하나로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봤을 때 또 컨텐츠라는 게 그러죠.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컨텐츠가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디즈니의 어떤 뭐 만화 캐릭터 이거는 뭐 몇십 년, 몇백 년 끌고 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오징어 게임과 같은 어떤 뭐 그런 컨텐츠다라고 한다면 이건 일시적인 컨텐츠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주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가 아니고요. 변동성.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나타났다. 그때 변동성. 그다음에 지리산 때문에 변동 투자했다가 지리산 망하면서 손절.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지 컨텐츠주에 대한 어떤 장기 성장성을 보고 투자한다라는 것은 조금 투자 방식이 다른 거와 다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그 스튜디오 드래곤을 필두로 해서 J 컨텐츠리 우리나라 컨텐츠 관련 주식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져요. 시장 대비 음봉도 길고 5%에서 4%의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넷플릭스 가입자가 감소하면 국내 컨텐츠주들이 떨어진다. 사실 미리 제작하기로 다 계약을 해놓고 네. 서로 간에 그 금전적인 거래도 끝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좀 애매한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하락을 예. 하는 게 조금 더 어이가 없을 수 있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은 또 JTBC 쪽 스튜디오 작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넷플릭스 양 매출이 네, 거의 별로 없죠. 예. 그렇다 보니 이게 예. 시장에서 영향을 받는데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예. 자, 넷플릭스의 가입자가 감소하고 어닝이 발표되면서 어닝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 게 어닝이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컨텐츠 업체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이게 어닝이 줄어들었다는 언급도 하나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에서 현재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실적이 감소하면 컨텐츠 투자를 줄일지 이거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구체적인 수치를 한번 본다고 하면은 넷플릭스가 21년 작년에 14편을 투자했었고 금액으로는 5,500억을 투자를 했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25편, 8천억에서 1조거든요. 가장 큰 규모 같은 경우가 편당에서 한 200억 정도 네. 이제 그
가장 큰 게 500억 정도 캡에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른 OTT 업체가 새롭게 생겨났고 거기에 대한 경쟁이 이제 나타나는 국면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구독자 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양질의 컨텐츠 확보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은 이 컨텐츠 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주가 같은 경우가 하락을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또 네. 아니 왜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들의 경쟁이 심화되면 넷플릭스는 잘 안 돼도 다른 OTT 회사들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작품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고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그 측면에서 저도 생각을 해보고 있고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건 네. 이게 실적이 좋아진다고 해서 지금 국면에서 무조건 산다 이게 아니라 그 컨텐츠 주들의 그 적절한 매매 타이밍 자체가 이제 출시되는 작품의 스케줄 이전에 그 기대감 반영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수익 확보가 가장 용이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매매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그 각 컨텐츠사들의 작품 출시 스케줄을 한번 체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참 이쪽 업종이 복잡한 게 뭐냐면 네. 이게 이제 넷플릭스 같이 전면에서 이제 화면을 띄워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공급하는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회사들이 있죠. 근데 기획하고 제작하는 회사들이 이제 기획 제작들이 이제 늘어나게 된다라면 그쪽에 매출은 커지게 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이게 매출이 커지는 거 영업이익은 별개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좋은 배우들을 모셔와야 되고요. 이분들의 개런티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건 상상을 초월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만들고 결국 여기서 우리 그런 거죠. 일단 만들어서 이렇게 쭉 가서 나중에 이게 대박이 나면 나중에 수익을 우리가 쉐어하자라는 개념이지 제작사들이 이익을 적정 마진을 남기고서 제작을 해서 물건을 착착착 납품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제작사가 물건이 이게 늘어나면 매출은 늘어나죠.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10개를 게임 업체랑 똑같습니다. 게임 업체가 올해 모 게임 업체가 100개의 게임을 낸다라고 하면 그 100개의 게임을 내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이 이제 그 비용이 들어가겠죠. 근데 100개가 다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다 성공할 가능성이 있나라? 그러니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본다라면 컨텐츠 투자가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이 많은 제품들이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제 K 컨텐츠에 대한 어떤 위력이 있다. 그래서 그 소비자는 굉장히 냉정하죠. 여러분들도 처음에 뭐 누가 보라고 그랬다 틀었다가 기대감 갖고 누가 나온다 틀었다가 안 되면 10분 만에 꺼버리시잖아요. 그리고 뭐 유튜브나 뭐 우리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채널들은 뭐 무궁무진하게 널려 있기 때문에 컨텐츠 투자는 저도 지금 뭐 수십 년 주식을 해도 가장 까다로운 업종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염정 팀장님. 네, 뭐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결국 컨텐츠 업체의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은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이제 오징어 게임으로 컨텐츠 업체들에 대한 주가가 사실은 이제 급격하게 급등을 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정말 BTS가 빌보드에서 1위 한 확률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사실 그 추후에 아티스트들이 빌보드를 가더라도 BTS만큼의 효과를 낼 수 없다라고 봤을 때 오징어 게임에 준하는 작품이 나오다 한더라도 컨텐츠 업계의 기존의 주가의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단기적인 변동성은 가져갈 수 있지만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만약에 뭐 그나마 작품마저도 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되게 재미없는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그래. 아니요.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이게,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 네, 넷플릭스의 실적이 예. 한 번 꺾였다고 해서 컨텐츠의 트렌드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전방에 글로벌 OTT 업체가 3개, 4개 이상 더 생겨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딱 실적과 연결해서 살펴보고 주가와 연동해서 살펴보면 글로벌 OTT 업체 같은 경우는 가입자 수의 감소의 부분에서 이 비용 통제를 컨텐츠 쪽을 안 한다고 확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경쟁 단계고 그 경쟁 단계에서 이 산업이 성숙기보다는 성장기 과정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를 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 보면은 우리나라 컨텐츠 업체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추가적인 수요가 있다. 요구가 있을 테고 이게 편당 작품 자체를 보자면 작년 기준으로 80억에서 100억이 이제 캡이 500억대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분명히 작품단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게. 예. 그 컨텐츠주 중에서 다시금 주가가 더욱 레벨업 될 수 있는 요인은 네. 지금 OTT 업체의 투자 자체가 제작비 캡이 500억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초과 계약을 받는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의견을 좀 보탠다면 넷플릭스 가입자가 감소해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이제 제작 발주가 줄어들 것이라는 어떤 심리적인 위축 때문에 오늘 주가가 하락한다고 볼 순 있어도 앞서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만 OTT 시장이 계속 커지고 이런 좋은 작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오히려 제작사들에겐 기회가 아닌가. 그렇다면 오늘과 같은 하락을 기업적으로 선별해서 봤을 때 앞으로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런 일정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주가의 하락을 오히려 저가의 매수에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차영주 소장과 염정 팀장께서는 이 컨텐츠 주식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시고 이성욱 이사께서는 성숙기에 진입하기 전에 성장기라고 하셨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이다. 한국 컨텐츠 주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컨텐츠 주식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의 매력 있을까요? 여쭤봤습니다. 컨텐츠주의 탑픽은 J컨텐트리 그리고 두 분께서는 관망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내부자들을 통해서 명확한 결론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확실하게 의견을 제시를 해주셔서 저희가 또 투자 의견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J컨텐트리는 어떤 면에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정 기사님. 스케줄을 먼저 보자고 말씀드렸으니까 5월에 출시되는 작품도 존재를 하고 네. 카지노라는 작품 같은 경우도 히트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 수준만 살펴봤을 때는 J콘텐트리의 매출 비중 30%를 차지하는 게 영화 사업이에요. 네. 근데 작년에 워낙 그리고 실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실적이 나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절대적인 주가 수준이 하락해 있다 보니까 이거를 탑픽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J컨텐트리 일단 주가가 많이 빠졌고 또 일정상 기대감이 있는 작품이 있다. 카지노 작품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자, 차영주 소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컨텐츠 주식 관망의 투자 의견을 주셨는데 어떤 면에 좀 주목을 하면서 유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 투자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게 컨텐츠 특히 저 같은 경우 더 어렵죠. 왜냐하면 배우 이름도 못 외우고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더욱더 어려운데 이거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렵다라고 제가 표현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임상을 시험한다 그러면 이제 각 넘어야 될 관문들이 있죠. 그 관문들이 이제 얼마큼 허들을 잘 뛰어넘느냐라는 건데 이거는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면 뭐 아니면 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징어 게임 이후에 지리산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게 많은 이제 광고, 홍보, 기대 이후에 기억에 남는 것은 전지현 씨의 네파 옷 입은 거 외에는 기억나는 게 없죠. 결국 이게 수많은 전지현 씨와 그 많은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제작비를 쏟아 부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거는 소비자들이 단 10분도 안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직 급락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기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저가 예산으로 한 10억, 20억짜리 만들어서 저가형을 했는데 이게 의외로 좋더라라고 한다면 거기서 대박이 날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기대 안 하는 데서 기대감이 나타나면 드라마틱하지만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면 온 긴장을 하고 쳐다보는 거죠. 얼마큼 잘 됐을까? 그러면 오히려 실망감이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컨텐츠의 어떤 개념을 보면,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이 컨텐츠에 대해서는 무조건 뇌피셜리에서 누가 된다라는 것에 투자는 좀 지양하셔야 되겠고, 나름대로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기업마다 수익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이번에 넷플릭스 국내, 저도 지금 이 방송을 찾아보니까, 작년에 매출은 늘었어요. 근데 매출 원가가 90%에 달한다는 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좀 많아지는 업종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좀 쉽지 않군요. K 콘텐츠라고 해서 정말 모두가 환영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자, 이 투자가 지금 우리 내부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쉽지 않아진 것 같습니다. 염정 팀장께도 여쭤볼게요. 네. BTS와 같은 어떤 BTS가 빌보드에서 1위를 한 것처럼 어렵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흥행작이 나온 것은. 그건 다시 말해서 또 그런 작품이 나오면 또 언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그런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기대감이 너무 높아진 좀 섹터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에 사실 따라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차영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 좀 예측하기가 좀 쉽지 않고요. 그 예측이 맞다 한들 기존 같은 주가 상승률을 가져가기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같이 사실 약세장에서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뭐 컨텐츠주와 뭐 메타버스 관련주를 같이 좀 엮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관련주들의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좀 기대감만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시장이다. 실적에 기반된 종목을 골라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제이 컨텐츠라든지 뉴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 사실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은 종목이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은 컨텐츠 주식에 그러면 투자 안 하시겠습니까? 좋은 만약에 작품이 예정되어 있다, 예. 안다, 그러면 예. 바로 투자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제 책에도 썼습니다만 예. 컨텐츠 엔터는 제가 모릅니다. 아. 게임도 안 하고 네. 드라마도 안 보기 때문에 예. 저는 배제 법칙을 적용해서 그거 말고 다른 데서 저는 종목을 찾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관심이 있는 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죠. 이성우 이사님이라면요? 네,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고 오. 네, 가수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거 하셔야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이 컨텐츠리를 꼽아 주셨군요. 좋습니다. 저는 이 제작하는 이 방송 산업에 종사하는 만큼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부자들과 함께 정말 명쾌한 설명과 또 해답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FC팀의 염정팀장,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